조각가는 왜 천장에 그림을 그렸나? 미켈란젤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억지 화가의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잘하는 게 따로 있는데 상사가 자네밖에 없어 라며 전혀 다른 일을 떠안기는 그 순간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상사가 아니라 교황이니까요. 물론 여러분의 상사가 교황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사람은 진짜로 교황을 상사로 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7명이나요. 거절하면 말 그대로 목숨이 위태로운 시대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받으면서도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긴 남자. 그가 바로 미켈란젤로요이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그린 사람 아니야. 그 엄청난 그림을 그렸는데 하기 싫었다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천장화를 그린 사람이 사실은 나는 화가가 아니다 라고 평생 주장한 사람이었다는 역설. 오늘 이 이야기 생각보다 훨씬 더 우프고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왜 나는 남들이 원하는 일만 하고 있을까? 혹은 억지로 한 일인데 오히려 그게 내 최고의 업적이 되는 이 인생의 아이러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갈게요. 우리는 흔히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천재 예술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신의 손가락. 완벽한 예술가의 이미지죠. 그런데요, 사실 말이죠. 미켈란젤로는 평생 딱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조각만 하고 싶었어요. 그림, 건축, 시? 이건 다 남들이 시켜서 혹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한 것들이 죄다 인류 최고의 걸작이 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천재의 탄생, 그리고 아버지의 오해. 1475년 토스카나, 한 아이가 태어나다. 1475년 3월 6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동쪽 아레초 근처 카프레세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미켈란젤로 디 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 이름 진짜 길죠? 그래서 그냥 미켈란젤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로도비코 부오나로티엔 피렌체 공화국 정부를 대신해 카프레세 마을의 행정장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름 집안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켈란젤로 본인도 나중에 우리 집안은 카노사의 마틸다, 백작 부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는데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추적해보니까 13세기 피렌체의 양모 상인까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이거 아이러니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이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었다는 게요. 그리고 더 우픈 건 집안이 쇠락하는 과정도 좀 안타까워요. 아버지 로도비코는 1480년대에 빚을 지면서 정부직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도 해야겠는데요. 어머니 프란체스카는 미켈란젤로가 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막내 아들을 낳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미켈란젤로의 삶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어머니 대신 미켈란젤로를 돌봐준 사람이 유모였는데 그 유모가 살던 곳이 세티냐노라는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이 나중에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결정하는 장소가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유모가 살던 마을이 미켈란젤로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채석장 마을과 조각가의 DNA, 세티냐노.
이 마을은 채석장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조각가가 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유모의 젖과 함께 끌과 망치도 함께 빨아들인 것 같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돌을 다루는 환경에서 자랐고 그 감각이 몸에 배었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자신의 작업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리석 안에 이미 형상이 들어있다. 나는 그것을 꺼낼 뿐이다. 이게 단순한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미켈란젤로의 조각 과정을 보면 이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이 점토로 모형을 만들고 이를 대리석으로 옮기는 방식을 쓴 것과 달리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정면에서 직접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업했어요. 마치 돌 속에 갇혀있는 형상을 해방시키듯이요. 그런데 이런 미켈란젤로의 재능이 제대로 꽃피려면 피렌체라는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5세기 피렌체는 그냥 도시가 아니었어요. 인구 6만 명의 이 도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심장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여기서 나왔고 조토가 여기서 그림을 그렸고 브루넬레스키가 여기서 세계 최대의 돔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디치 가문이 있었습니다. 돈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예술을 낳는 구조. 지금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죠. 아버지를 때린 아들, 그리고 아들을 때린 아버지. 1485년 미켈란젤로가 10살이 됩니다. 아버지 로더비코는 아들을 라틴어 문법 선생 프란체스코 다우 우르비노에게 보냅니다. 당시 라틴어를 배운다는 건 법조계나 교회나 정부 관리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내 아들은 훌륭한 공직자가 될 거야.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라틴어 수업에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산타크로체 성당에 있는 조토의 프레스코화를 혼자 베끼고 있었죠. 그러다 1살 위의 친구 프란체스코 그라나치를 만납니다. 그라나치는 당시 유명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의 공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미켈란젤로를 공방에 데려가고 드로잉 자료를 구해줬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라틴어를 완전히 내팽개쳤어요. 아버지 로도비코는 아들을 때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예술가는 천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야.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었거든요. 당시 피렌체에서도 화가나 조각가를 고급 지식인으로 보는 시선과 그냥 손 쓰는 장인으로 보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로도비코는 확실히 후자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아버지한테 맞아가며 버텨야 했던 10살짜리 아이를요.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의 총애를 받게 됐을 때 아버지 로도비코가 찾아와 청합니다. 아들아, 나를 세관 관리직 좀 넣어줄 수 없겠니? 그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 앞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부탁이 고작 세관 말단 자리였다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민망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메디치 가문의 천재 발굴 프로젝트, 기를란다이오의 공방, 그리고 스승을 속인 제자. 1487년 12살의 미켈란젤로는 마침내 기를란다이오의 공간에 정식 도제로 들어갑니다. 기를란다이오는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잘 나가는 화가였어요. 초상화와 일상 장면 묘사에 뛰어났고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메인 예배당 장식을 맡아 한창 작업 중이었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스승을 좀 특이한 방식으로 대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술을 배워요. 프레스코와 패널 페인팅 기법을 익히고 드로잉에 엄청난 시간을 쏟았습니다. 당시는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직후라 종이가 풍부하게 공급되던 시대였어요. 미켈란젤로는 종이가 생기면 무조건 드로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기를란다이오가 드로잉 한 장을 작업실에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드로잉을 정밀하게 복사해서 원본 자리에 복사본을 갖다 놓았어요. 스승이 돌아왔는데 눈치를 못 챘습니다. 나중에 다른 도제가 선생님, 그거 원본 아니에요. 미켈란젤로가 복사한 거예요. 라고 일러 바쳤다고 해요. 자, 이 상황에서 기를란다이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사실 말이죠. 기를란다이오는 속으로 기가 막혔을 겁니다. 12살짜리가 자기 그림을 감쪽같이 복사했다는 사실에요.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대신 기를란다이오는 이 어린 천재를 1490년 피렌체의 실질적 지배자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직접 소개합니다. 이게 미켈란젤로 인생의 첫 번째 진짜 터닝포인트였어요. 위대한 자 로렌초의 조각정환 로렌초 데 메디치. 역사는 그를 일 마니피포, 즉 위대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별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가이면서 시인이었고 은행가이면서 예술 후원자였습니다.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중심으로 만든 주역이죠. 로렌초의 꿈은 피렌체를 고대 로마처럼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 꿈의 일환으로 산마르코 정원에 조각 정원을 만들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불러 조각 수업을 시켰습니다. 기를란다이오가 제 공방에서 가장 재능 있는 아이들을 보내드리죠 라고 했을 때 미켈란젤로와 그라나츠가 선발됩니다. 1490년 봄 산마르코 정원에 도착한 미켈란젤로는 거기서 또 한 명의 경쟁자를 만납니다. 3살 연상의 피에트로 토리자노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쟁이 그냥 예술 쪽 경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조각 경험이 전혀 없었던 미켈란젤로가 토리자노의 작품을 보자마자 나도 할 수 있다며 직접 점토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토리자노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3살이야 어린애가 와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결국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토리자노의 작품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 그게 독설이었던 모양입니다. 토리자노가 주먹을 날렸어요. 미켈란젤로의 코뼈가 부러졌고 이게 평생 남는 흉터가 됐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코가 약간 주저앉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중에 토리자노는 회고록에서 이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코를 쥐어 뭉갰더니 마치 비스킷처럼 으스러졌다. 토리자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토리자노는 이 일로 피렌체에서 추방당했고 미켈란젤로는 그 자리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천재의 코를 부러뜨리는 바람에 자신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거죠. 그 씁쓸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로렌초의 식탁에 앉은 소년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로렌초 데 메디치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고대 조각품에서 영감을 받아 웃는 노인 파우누스의 두 상을 만들었는데 노인이 이가 다 있는 게 이상하다고 로렌초가 지적했습니다. 노인이 이가 다 있을 리 없잖아. 미켈란젤로는 로렌초가 자리를 피한 사이 조각에서 이를 몇 개 빼버렸어요. 그리고 로렌초가 돌아왔을 때 선생님 말씀 따라 고쳤습니다 라고 했죠. 로렌초가 이걸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배짱 있는 15살짜리를 자기 집에 데려다 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궁전에 살게 됩니다. 로렌초의 식탁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 시인, 인문학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마르실리오 피치노, 폴리치앙, 피코 델라 미란돌라. 15세기 이탈리아 지성의 총집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5살 소년이 당대 최고 지성들과 매일 밥을 먹으면서 토론을 한다는 게 어떤 경험일지요. 미켈란젤로의 예술이 그냥 손재주가 아니라
철학적 깊이를 가지게 된 건 이 경험 때문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미켈란젤로는 한 가지 점에서 메디치 궁정의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음악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메디치 궁정에서는 음악이 교양의 필수 요소였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냥 조각만 했습니다. 도나텔로의 작품을 모작하고 메디치 컬렉션의 고전 예술품에서 영감을 받으며 그렇게 만든 초기 작품이 계단의 마돈나와 켄타우로스들의 전투예요. 지금도 피렌체 카사 부오나로치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492년 4월 9일 로렌초 데 메디치가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미켈란젤로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렌초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로렌초가 죽었으니 이제 끝인가? 천만에요. 미켈란젤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왜냐면 위기가 클수록 더 큰 도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로마로 간 조각가, 교황의 포로가 되다. 피에타, 그리고 25세에 얻은 불멸의 명성. 로렌초 사후 피렌체는 혼란에 빠집니다. 후계자 피에로 데 메디치는 아버지와 달리 정치적 감각이 없었고 결국 1494년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침공 앞에 굴복하며 쫓겨납니다. 역사는 그에게 불운한 자 피에로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미켈란젤로는 눈치 빠르게 미리 피렌체를 떠났습니다. 베네치아로 갔다고 돈이 떨어져서 볼로냐에 머물골 결국 피렌체로 돌아왔다가 다시 1496년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당시 피렌체에 비해 문화적으로 많이 뒤처진 도시였어요. 교황청이 있었지만 예술과 지성의 중심은 여전히 피렌체였습니다. 로마의 교회 지도자들은 도시를 로마 제국 시대처럼 재건하고 싶어 했고 그러려면 실력 있는 예술가들이 필요했죠. 로마에 도착한 미켈란젤로에게 첫 번째 큰 기회가 왔습니다. 프랑스 추기경 장 빌레르드 드 라그롤라가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자신의 묘지를 위한 교각을 의뢰한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에이전트 역할하던 자코포 갈리가 추기경에게 이렇게 장담했어요. 로마에 있는 어떤 대리석보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450두카트를 받고 2년에 걸쳐 만든 작품이 바로 피에타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에 안고 있는 이 조각. 한 번이라도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을 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대리석이 실제 피부처럼 보이거든요. 천주름의 표현은 또 어떻고요? 흥미로운 점은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에서 성모 마리아를 예수보다 훨씬 젊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보다 젊어 보이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당시에도 그 질문이 나왔어요.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순결한 여성은 늙지 않는다. 미묘한 신학적 해석이자 예술적 선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젊은 성모의 표현이 작품에 엄청난 서정성과 슬픔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것이다. 성모 마리아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띠에 라틴어로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루티가 만들었다라고요? 이 작품이 전시됐을 때 사람들이 누가 만든 거야? 라고 물으면서 다른 조각가 이름을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밤중에 몰래 들어가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평생 자기 이름을 작품에 새긴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비드, 그리고 피렌체의 정치아, 로마에서 명성을 얻은 미켈란젤로는 1501년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건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였어요. 피렌체 대성당 건축 창고에 수십 년째 방치된 거대한 카라라 대리석 블럭이 있었습니다.
조각가 아고스티노 디 두초가 다비드상을 만들려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것이었어요. 다른 조각가들은 저 돌 너무 어렵다, 다른 대리석을 덧붙여야 한다고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돌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2년 반이 걸렸어요. 게다가 미켈란젤로는 작업 중에 공방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선별된 방문객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처럼 진행한 거죠. 완성된 다비드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높이 5.17m, 무게 5.6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다비드는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가 아니라 직전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아직 싸우기 전, 긴장한 근육, 집중된 눈빛, 손에 쥔 돌팔매. 이 긴장의 순간을 대리석에 담아냈어요. 그런데 이 다비드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를 놓고 피렌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대성당 지붕 위에 세울 예정이었는데 완성품을 본 사람들이 이건 너무 훌륭해서 지붕 위에 올리면 아무도 못 봐 라고 했거든요. 1504년 1월 레오나르도 다빈치, 산드로 보티첼리를 포함한 예술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사실은 단순히 예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였어요. 다비드를 대성당 근처에 놓으면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고 시청사 광장에 놓으면 공화국 정부의 권위가 높아지는 구조였으니까요. 결국 다비드는 시뇨리아 광장, 현재 베키오 궁전 앞에 세워졌습니다. 공화국의 승리였어요. 흥미로운 점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나체 조각상을 저속하자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피렌체 시민들도 동의해서 나중에 다비드는 궁전 안뜰로 들어갔어요. 자, 이 두 천재의 관계가 좀 묘한데요. 미켈란젤로와 레오날도 다빈치,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 피렌체에서 활동했지만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회화가 조각보다 고귀한 예술이라고 주장했고 미켈란젤로는 조각이 회화보다 더 높은 기술을 요한다고 맞받아쳤어요. 심지어 레오나르도를 두고 미켈란젤로가 공개적으로 조롱한 일화도 있습니다. 길에서 단테의 시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사람들 앞에서 레오나르도가 버벅거리자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잖아요, 설명해드릴게요 라고 끼어들었다는 이야기가요. 같은 시대의 최고의 두 천재가 서로를 라이벌로 여기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시스티나 성당 이야기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한 남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을 강요받는 그 순간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이 탄생하는 과정이요. 하기 싫었던 일, 인류의 유산이 되다. 교황 율리우스 2세, 최악의 갑질 상사. 자, 이제 본론입니다. 1505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부릅니다. 율리우스 2세는 역사상 가장 독특한 교황 중 한 명이에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교황이었습니다. 체살의 보르자의 관세를 꺾은 것도 이 사람이고 교황령을 군사적으로 확장한 것도 이 사람이에요. 율리우스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 나를 위한 웅장한 3층짜리 묘소를 만들어달라. 실물 크기 조각상 40개를 포함해서. 미켈란젤로는 이 프로젝트에 완전히 불타올랐어요. 꿈의 프로젝트였거든요. 대규모 조각 프로젝트. 8개월 동안 카라라에서 대리석을 직접 선별해서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분위기가 싹 바뀌어 있었어요. 율리우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거든요. 성 베드로 대성당 자체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건축가 브라만테가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았고 교황의 관심은 온통 그쪽으로 쏠렸어요. 묘소 프로젝트는 뒷전이 됐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을 만나려고 찾아갔는데 바쁘시다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미켈란젤로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교황께서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는 피렌체로 가버렸어요. 율리우스는 기병대를 보내 미켈란젤로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미 피렌체 영토에 들어선 후에 따라잡았지만 다시는 로마에 안 간다고 버텼어요. 이때 미켈란젤로는 진지하게 이스탄불행을 고려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이에지드 2세가 보스포러스 해협에 다리를 놓을 건축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일하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슬람 문화에서는 인체 조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어요. 교황한테도 못 가겠고 이슬람 왕한테도 못 가겠고 미켈란젤로의 딜레마가 이해되시죠? 결국 1506년 11월 피렌체 대표단의 중재로 볼로냐에서 교황을 만납니다. 볼로냐는 율리우스가 군사작전으로 막 되찾은 도시였는데 교황은 승리 기념으로 자신의 대형 청동 기마상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청동 주조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교황의 명령인데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상은 1511년 볼로냐 시민들이 교황 군대를 몰아낸 뒤 녹여버립니다. 거기서 나온 청동으로 뭘 만들었냐고요? 대포를요. 미켈란젤로가 공들여 만든 작품이 대포가 됐습니다. 뭔가 상징적이지 않나요? 시스티나 성당. 나는 화가가 아닙니다. 1508년 5월 교황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려라. 시스티나 성당은 율리우스의 삼촌인 식스토 4세가 1470년대에 지은 성당으로 천장에 금빛 별이 그려진 파란 하늘 무늬가 있었는데 금이 가고 낡아 있었어요. 미켈란젤로의 반응은 저는 화가가 아닙니다. 논 숨 픽터. 이게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거부한 겁니다. 게다가 경쟁자 브라만테가 이 일을 꾸몄다고 미켈란젤로는 믿었어요. 브라만테가 나를 망신시키려고 이 일을 교황에게 권한 거야. 나는 프레스코 화가가 아니고 저 높은 천장에서 그림을 그리다 실패하면 내 명성은 끝이야. 실제로 브라만테는 미켈란젤로를 추천하면서 그는 프레스코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추천인지 방해인지 참 묘한 상황이죠. 그런데 율리우스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의뢰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천장 반원형 홈에 12사도를 그려넣고 나머지는 기하학적 무늬로 채우면 됐어요. 그런데 1508년 7월 미켈란젤로가 직접 천장에 올라가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너무 단순하고 빈약하다. 그래서 교황에게 새 제안을 합니다. 12사도 대신 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천장화의 계획이었어요. 창세기의 9개 장면, 예수의 조상들, 예언자와 무녀들, 그리고 천장 모서리의 4개 구원 장면까지 총 30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하는 전례 없는 대작이었습니다. 4년간의 지옥, 그리고 천국. 1508년 7월 드디어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켈란젤로는 먼저 친구 화가 그라나치에게 연락해서 프레스코 경험 있는 피렌체 화가들을 데려오달라고 했어요. 팀을 구성해서 일을 나눠서 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수 장면부터 시작했는데 석회 반죽을 너무 질게 만들어서 곰팡이가 피어올랐어요. 작업한 부분을 다 뜯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미술계의 두 거장, 느긋한 완벽주의자 유화와 속전속결의 승부사 프레스코의 대결로 프레스코화 제작법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다릅니다. 캔버스와 벽지입니다. 유화는 천천히 준비하자고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화는 캔버스나 나무판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기름에 갠 물감을 사용하죠. 프레스코화는요, 벽 자체가 도화지입니다. 프레스코는 벽에 회반죽석, 회회모래를 바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반죽이 마르기 전, 즉 축축한 상태, 프레쉬일 때 그림을 그려야 해서 이름도 프레스코, 신선한입니다. 또한 수정의 기술인 데드라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화는 너그러운 선배라고 할 수 있죠. 어라? 눈 위치가 이상하네? 내일 다시 덧칠하지 뭐.
유화는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며칠, 몇 달 뒤에도 위에 계속 덧칠하며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레스코는 까칠한 상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안 그리면 끝이야. 프레스코는 회반죽이 마르는 순간 문이 닫힙니다. 보통 8시간 안에 그날 분량을 끝내야 하죠. 그래서 하루치 작업량을 조르나타, 지오르나타, 하루라고 부르며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수정료? 없으리라. 틀리면 벽을 깎아내고 다시 발라야 해요. 이런 프레스코의 특성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미켈란젤로 눈에 들었을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조수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2명의 보조자만 남겨두고 석회 반죽과 물감 준비를 맡겼어요. 그리고 본 그림은 혼자 다 그렸습니다. 천장의 모든 장면, 모든 인물을 혼자서요. 작업 조건이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누워서 그린 게 아니에요. 서서 그렸습니다. 대신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힌 채로요. 4년 내내 그랬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당시 가족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 굳어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가 없다. 편지도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을 보면서 쓰고 있다. 작업 도중 눈에 물감이 떨어져 시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리는 항상 아팠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교황은 계속 재촉했습니다. 언제 끝나냐? 미켈란젤로의 답은 항상 같았어요. 다 됐을 때요. 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교황이 어느 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따지자 미켈란젤로가 금 장식을 더 넣어야 하는데 황금 비용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교황이 왜 금이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금을 안 씁니다 라고 받아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교황도 웃을 수밖에 없었겠죠. 천지창조, 단 16일 만에. 그렇게 2년이 지나고 1510년 말쯤 천장의 절반이 완성됩니다. 율리우스는 볼로냐 원정 중이었고 미켈란젤로는 돈을 받으러 볼로냐까지 찾아갔어요. 교황은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럭저럭 회복했지만 원정은 재앙이었고 로마로 돌아왔을 때도 시스티나 성당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자금이 바닥났지만 미켈란젤로는 계속 그렸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천장, 아담의 창조와 빛과 어둠의 분리를 포함해서요. 그 유명한 아담의 창조. 하느님이 손가락을 뻗어 아담에게 생명의 불꽃을 전달하는 장면. 이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단 16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는 미켈란젤로의 은밀한 수수께끼가 숨어 있어요. 하느님 주위를 감싸는 붉은 천의 형태가 인간의 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을 깊이 연구했던 미켈란젤로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만약 의도적이라면 하느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동시에 지성, 인텔렉트를 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당시 가톨릭 교리와 얼마나 충돌하는 해석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15년 10월 31일 드디어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가 완성됩니다. 공개됐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율리우스 2세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라파엘로는 천장화를 보고 자신의 그림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에는 중앙에 앉아 생각에 잠긴 헤라클레이토스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델이 미켈란젤로였다고 전해집니다. 경쟁자에 대한 최고의 헌사였던 셈이죠. 미켈란젤로는 총 3,000 두카트를 받았습니다. 공정한 대가였을까요? 4년 동안 목과 허리와 눈을 혹사한 대가로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세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천장화를 완성하고 23년 후 다시 시스티나 성당으로 불려옵니다. 이번엔 제단 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위해서요. 도대체 이 사람 인생은 왜 이러는 걸까요? 영원한 도전, 그리고 인간의 조건, 최후의 심판, 그리고 교회의 민낯. 1534년 미켈란젤로는 피렌체를 영원히 떠납니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새 교황
바오로 3세를 만납니다.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를 교황 사도 궁전의 최고 건축가, 조각가, 화가로 임명하고 종신 연봉 1200 스쿠디를 보장합니다. 이때 미켈란젤로 나이가 59세였어요. 그리고 전임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요청했던 시스티나 성당 재단 벽 그림, 최후의 심판 작업이 1536년 시작됩니다. 완성까지 5년이 걸렸어요. 1541년 10월 31일, 딱 천장화 공개 29년이 되는 날에 최후의 심판이 공개됐습니다. 반응은 복잡했어요. 아름답다는 찬사와 함께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나체 인물이 너무 많다는 거였죠. 구원받은 자도 저주받은 자도 다들 거의 벗고 있었으니까요. 반종교개혁 운동이 한창이던 시대에 교회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는 시기에 교황 성당 안에 이런 그림이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4세 때부터 다른 화가들이 천을 덧그려 나체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고 이 작업이 무려 200년간 계속됐어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수정한 화가는 역사에서 브라게토니 반바지 화가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한 사람의 천재적 표현을 검열한 사람에게 붙여진 가장 잔인한 별명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예술적 자유와 종교적 권위 사이의 이 충돌, 지금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71세의 건축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맡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71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의 총 건축가 자리를요? 1546년, 미켈란젤로의 나이 71세. 기존 건축가 안토니오 다 산갈로 젊은이가 사망하자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성 베드로 대성당 총 건축가 자리를 맡깁니다.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건축은 제 전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맞아요. 예전에 그림은 제 전문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이전 건축가의 설계를 보자마자 대부분을 뜯어 고쳤습니다. 성당에 긴 신랑을 추가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브라만테의 원래 그리스 십자가 형태로 돌아갔어요. 대신 곡선과 각도를 더해 극적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 유명한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 설계가 바로 미켈란젤로 작품이에요. 1564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돔의 하부 구조만 완성됐는데 후대 건축가들이 미켈란젤로의 도면을 거의 그대로 따라 1590년에 완성했습니다. 지금 바티칸 광장에서 올려다보는 그 돔, 그게 71세에 시작된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대작입니다. 88세, 그리고 마지막 작품들. 미켈란젤로는 1564년 2월 18일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였던 시대에 88세까지 살면서 작업을 계속했다는 게 믿기 어렵죠? 생애 마지막까지 대리석을 쪼고 그림을 그리고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말년의 미켈란젤로는 달라졌어요. 젊은 시절의 완벽한 인체 표현, 고전적 아름다움 대신 마지막 프레스코 작품인 카펠라 파올리나의 성 베드로의 십자가형에서는 뭔가 다른 걸 보여줬습니다. 인물들이 불완전하고 구성이 어색하고 젊은 시절의 화려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력 저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변화였어요. 완벽한 육체 대신 인간의 고통과 약함을 표현하려 했던 것이죠. 88세 노인이 본 세상의 진실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죽기 직전까지 피에타를 조각하고 있었어요. 론다니니 피에타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미완성입니다. 25살 때 만든 바티칸의 완벽한 피에타와 비교하면 충격적이에요. 거칠고 미완성이고 형태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함 속에 인간이 신을 향해 손을 뻗는 절절함이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미완성 피에타가 미켈란젤로의 가장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자, 지금까지 88년의 삶을 달려왔습니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기 싫은 일이 최고의 결과를 낳는 역설에 대해.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그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도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게 인류의 유산이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미켈란젤로의 경우처럼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우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쟁과 창조의 관계에 대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서로를 싫어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보고 자기 스타일을 바꾸었고, 미켈란젤로는 라파엘로가 교황의 총애를 받는 것에 자극받아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어요. 경쟁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노년에 대해. 71세에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88세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노년을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성장 시간으로 살았어요. 완벽함에서 진실함으로, 기교에서 본질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화가로서, 건축가로서, 시인으로서도 역사에 이름을 남겼어요. 하기 싫었던 일을 강요받아서 한 것들이 인류의 보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 때문에 지금 가장 답답하고 혼란스럽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 번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저는 화가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다면 인류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길보다 더 큰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역사는 늘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죠. 그리고 그 예상을 빗나간 자리에 때로 가장 위대한 것들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 일, 혹시 그게 여러분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썰록이 더 많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는데 오히려 잘 됐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비틀리고 더 우픈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